언니, 제발요. 쌀 조금만 더 주세요. 애들이 너무 배고파해요. 뭐? 내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 더 받고 싶으면 변기, 청소부터 다시 해. 제대로 가난한 시누이를 하녀처럼 부리놓을게. 그런데 20년 후, 그 올케가 선영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하던 시절이라고들 하지만 선영이에게 아랫목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1972년 늦가을, 23세 선영이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오빠네 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6개월 전 월남전에 참전했고 그 후로 소식이 뜸했습니다. 오빠네 집 대청마루에서는 옳게 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아, 마당만 쓸지 말고 장독대까지 깨끗이 닦으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정의는 30살로 선영이보다 7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똑 부러지는 여자였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계산도 빠릿빠릿했습니다. 특히 손해보는 건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네, 언니. 선영이는 허리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가 아팠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에는 4살 난 큰딸 미숙이가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요즘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서인지 자꾸만 말라갔습니다. 선영이네 형편은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라도 나오면 좋으련만 서류도 복잡하고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배가 불러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 빨래를 거들어주고 쌀 한 줌, 된장 한 숟갈 얻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아,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부엌와서 설거지 좀 해. 그릇이 산더미야. 정의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습니다. 선영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는 마루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누이가 하나 있어도 제대로 쓸모있는 시누이가 있어야지. 남편도 없이 애만 둘 낳아놓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뭐니. 선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선영이는 거의 오빠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 봐야 빈쌀독과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오빠 성철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음씨 좋은 성철이로 통했죠. 하지만 착하기만 할 뿐 아내에게 딱 잘라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동생을 구박해도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고 하고 중얼거리다가 정의가 쏘아보면 고개를 숙이고 마는 시기였습니다. 그해 11월, 선영이가 먼저 딸을 낳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 동네 산파 할머니 손에 의해 작고 여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미경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다울 미, 빛날 경. 가난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젖 먹일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4살 미숙이도 밥을 먹어야 하고 갓난아기 미경이는 하루 종일 젖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젖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다 죽겠구나. 선영이는 미경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칭얼거렸고 옆방에서는 미숙이가 엄마 배고파 하고 울먹였습니다. 선영이는 물을 끓여 미숫가루 구금 타서 미숙이에게 먹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옳게 정의도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빠가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옳게도 딸 낳았다. 그런데 집에 손이 많이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선영이는 멍하니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자신도 막 애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올케의 산후조리를 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처지인가? 집에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밥이 없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품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고 갓난아기를 두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네, 오빠, 갈게요. 선영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 같은 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선영이는 미경이를 업고 미숙이 손을 잡고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아랫배가 쑤셨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희는 방에 누워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빨래부터 해. 기저귀가 산더미야. 정희는 인사도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영이는 네 하고 대답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1월에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뼈가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쌀 한 줌이라도 얻어가야 아이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선영이의 굴욕적인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도 산후조리가 필요한 몸으로 올케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살아가는 기묘하고도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빨래 좀 해줘. 설거지 좀 부탁해 하던 말투가 일주일도 안 돼서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선영아, 빨래 삶을 때 뭐 이렇게 대충 삶아? 다시 해. 바닥 닦는 거 봐라.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았잖아. 걸레질 다시. 애 울음소리 안 들려? 얼른 가서 안아. 내가 쉬어야 된다니까. 선영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등에 업힌 미경이가 칭얼거렸고 옆에 쪼그려 앉은 미숙이는 엄마 치마를 잡고 눈치를 봤습니다. 4살짜리가 벌써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데 정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선영아, 너 요즘 우리 집 밥을 얼마나 축내는지 알아? 선영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 식구가 서너씩 먹는데 쌀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살림 생각해야지. 선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은 밥 한 공기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늘 아이들부터 챙기고 자신은 숭늉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밥을 축낸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앞으로 일을 더 해. 그래야 밥값은 하는 거잖아. 그날부터 선영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불을 지피고 온 집안 바닥을 닦고 빨래를 삶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 살림을 정돈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정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산후조리는커녕 몸이 더 망가져갔습니다. 정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누이 있잖아요. 남편은 전쟁 나가서 연락도 없고 애만 둘 낳아놓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사는데 에휴, 내가 불쌍해서 밥이라도 주고 재워주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 쫓아냈을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요. 시누이면 뭐해요? 남의 집 살림 축내는 건 매한가지죠. 차라리 어디 가서 식모살이라도 하면 모를까. 선영이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선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시누이구나. 에휴. 기가 막혀서 선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오빠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경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선영이는 부랴부랴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젖은 여전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이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 빠지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쌀을 조금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퍼주는 척 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 내 식구 먹을 만큼은 되겠지? 바가지로 반 바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에게는 그 쌀이 생명줄이었습니다. 선영이는 그 쌀을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을 지었습니다. 뜸이 들 때 나는 구수한 냄새의 미숙이가 엄마 밥 하고 좋아했습니다. 밥이 되자 선영이는 먼저 미숙이 앞에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미경이에게는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밥 2숟갈 정도 먹고 숭늉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쌀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12월 중순 날씨가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선영이네 집은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받아온 연탄 몇 장으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자야 했습니다. 이불도 얇아서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열이 났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선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약을 사러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돈을 빌리러 가고 싶었지만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아침 선영이는 미숙이를 업고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숙이가 아파서 그러는데 약값 좀. 약값.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자선단체야? 너한테 벌써 얼마나 퍼줬는데 또 돈 달라고?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제발. 갚긴 뭘 갚아. 너 갚을 돈이 어디 있어?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돈 줄게. 대신 오늘 화장실 청소 2번 하고 장독대 항아리 전부 닦아. 알았지? 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돈 몇 장을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선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를 업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을 먹인 후 미숙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올케에게 돈을 구걸하고 화장실 청소로 그 대가를 치르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의 막장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갔고 선영이는 점점 더 깊은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새해가 밝았지만 선영이에게 새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떡국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였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떡국을 끓이는 냄새가 났지만 선영이는 감히 얻어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새 한복을 입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선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도 설날인데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없어? 선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케가 처음으로 자신을 배려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다. 나는 친정 다녀올 거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아, 그리고 마루 다시 닦아놔. 어제 닦은 거 성에 안 차더라.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순간의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월이 되자 정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선영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가 저녁상을 차리는데 정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요즘 일하는 거 보면 영성이가 없어 보여. 밥값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내가 보기엔 꾀병 부리면서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선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꾀병이라니. 그리고 말이야. 내 큰애 미숙이. 그 애 버릇이 없어. 어제 우리 집 마루에서 뛰어다니던데. 내가 딱 봤어.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미숙이가 그랬나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타이르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혼내.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선영이는 그날 밤 미숙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마루에서 뛰어노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뛰어놀며 크는데. 3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선영이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나 오늘 장에서 동네 사람들 다 만났어. 네, 언니, 전사했대. 뭐, 라고요? 전사했다고. 근데, 너 몰랐어? 그럴 리가. 제가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에휴, 불쌍하게. 이제 진짜 과부네. 애 둘 딸린 과부. 정희는 혀를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죽었다고? 정말일까? 하지만 정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그날 밤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버텼는데 이제 그마저 끝났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일주일 후 선영이는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사 통지는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정희가 거짓말을 한 건가? 집에 돌아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면사무소에 가봤는데 남편 전사 통지가 없던데요. 응?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뭐, 어차피 소식 없는 건 매한가지잖아.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거짓말로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희망을 꺾으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선영이는 그날 이후로 정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까칠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영이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가끔 선영아, 미안하다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4월이 되자 선영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에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픈 선영이에게도 일을 시켰습니다.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일은 해야지. 우리 집 밥 먹을 거면. 선영이는 비틀거리며 일했습니다. 빨래를 삶다가 쓰러질 뻔했고 마당을 쓸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오빠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 선영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선영아, 정신 차려. 의원 불러와야겠다. 오빠,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무슨 소리야? 당장 의원 모셔올게. 오빠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정희가 말렸습니다. 여보, 의원비 얼마나 드는데 그냥 푹 쉬게 하면 되잖아요.
여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에휴, 당신은 맨날 그래. 동생. 우리 살림은 생각 안 해요? 결국 오빠는 의원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미숙이와 미경이는 엄마 곁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굴욕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미숙이와 미경이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몰랐습니다. 이 끝없는 터널의 끝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73년 5월 어느 날 아침, 선영이는 평소처럼 오빠네 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선영이네 집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태수 씨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선영이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태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태수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찾았습니다. 저희는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박태수 하사님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영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사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했습니다. 전사했다면 고고하사 아닐까?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부인, 일단 앉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선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오빠와 정희도 나왔습니다. 선영이 올케 어떻게 된 거야? 국방부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태수 하사님께서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해 6개월간 현지 야전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동안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난달 귀국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국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네? 살아 계신다고요? 네, 부인. 그리고 태수 하사님께서는 전투 중 뛰어난 공을 세우셔서 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도 나옵니다.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도, 돈이 나온다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지만 선영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병원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하다고 하니 곧 뵐 수 있으실 겁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돌아간 후 마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살아있었어. 500만 원이라고? 정희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투와 함께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영아, 정말 잘 됐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일주일 후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긴 했지만 건강했습니다. 선영이는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숙이와 미경이도 아빠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태수는 집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그동안 오빠네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괜찮아요. 당신 돌아왔으니까요. 보상금 500만 원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방 두 칸의 마당이 있는 온전한 자기 집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처음으로 자기 집 대문을 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집이야. 태수는 나머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전쟁 부상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가게 운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도 가게를 도왔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수입이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 친척 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선영이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던 선영이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산은 동네 외곽의 땅 500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선영이와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한 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소식은 곧 동네에 퍼졌습니다. 정희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선영이네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낮은 자세였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 많았지? 언니가 좀 많이 시켰나? 선영이는 말없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이제 너 잘 되게 됐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선영이는 이제야 정희의 본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비굴해지고 손해보면 악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선영이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올케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어?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아내가 당한 일들을 조금씩 듣게 되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영이가 말렸습니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선영의 말은 옳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1973년 가을, 선영이네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도 다양했고 선영이 부부는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영이가 그동안 당한 일들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선영이네 가게를 찾았습니다. 선영이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만 물건 살 거예요. 반면 오빠네 집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오빠는 원래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희는 집안일 외에는 한 게 없었고 돈 관리도 서툴렀습니다. 저축한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희의 그 성격 때문에 동네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선영이를 그렇게 대했던 일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정희를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 참 독하던데 시누이를 하녀처럼 부렸다면서요? 쌀 한 줌 주면서 온갖 굳은 일 다 시켰대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희는 장을 보러 가도 우물가에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어때서 라고 배짱을 부렸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1974년 초 오빠네 집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선영이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선영아, 언니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선영이는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약값을 구걸하며 화장실 청소를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제가 돈을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자 10%에 6개월 안에 갚으셔야 해요.
그리고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 너 지금 언니한테 이러는 거야? 사업이에요. 언니. 예전에 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나는 자선 사업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정희는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갚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법대로 진행했고 결국 오빠네 집은 선영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선영아, 우리를 어쩌자는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제가 좋은 방법을 드리죠. 이 집에 새 들어 사세요. 월세는 시세대로 받을게요. 뭐라고? 저도 자선 사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언니. 정희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선영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선영이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선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쁜 오빠였어.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선영이는 오빠를 일으켰습니다.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했던 거죠. 하지만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게 죄죠. 선영이는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잔인하게 느껴지시죠? 1년 전에 제가 느낀 게 바로 이 기분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어요. 배고픈 아이들을 데리고 쌀 한 줌에 자존심을 구기고 올케에게 빌고 또 빌었던 그 시간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처럼 악하게 굴지는 않을 거예요. 오빠 가족이 살 집은 마련해 드릴게요. 제 땅 중 일부의 작은 집을 지어 드릴게요. 무상으로요. 오빠와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언니, 앞으로 제 앞에서는 겸손하게 사세요. 다시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일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선영아,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나는 인간 말종이야. 정희는 선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의 눈물은 정희와 달랐습니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선영이가 물려받았던 땅은 정말 개발되었습니다.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고 선영이네 집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가게도 확장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희네 가족은 선영이가 지어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말하지 않았고 선영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선영이네 가게를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와 정희는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우리 가족 내쫓았을 텐데. 언니,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똑같이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넌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선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의 딸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미숙이는 교사가 되었고 미경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태수와 선영이는 여전히 건강했고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희는 늙어서도 선영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늘 정희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면 정내 가족을 초대했고 떡이라도 해주고 반찬이라도 나눠줬습니다. 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편하게 사세요.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겨울 저녁, 선영이는 난로 앞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 줌의 쌀로 버텼던 그 시절, 올케의 막장 굴욕을 견뎠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약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강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참 많이 겪었다 싶어서요.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오늘은 없었겠죠. 당신 덕분이에요, 여보. 당신이 버텨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영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들을 다 덮어주는 것처럼.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하늘은 보고 있다. 참고 견디며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의 인생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선영이네 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선영이에게 아랫목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